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모든 세금 제도의 출발점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나 걷어야 가장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건지 오늘 이 재정학 연습 교재를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똑같이 연봉 1억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 정말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 명은 아주 편하게 일하고 다른 한 명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라면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숫자 뒤에 가려진 공평한 세금의 진짜 기준이 뭔지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준은 단연 소득이죠.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낼 능력도 크다. 이 생각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세금 제도의 가장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포괄적인 소득이야말로 개인의 후생,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굳이 재정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교수님, 근데 진짜 소득만 같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같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죠. 지금부터 이 소득이라는 기준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허점들을 우리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득 기준의 결정적인 약점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여가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여기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A씨와 B씨는 연봉 5천만 원으로 소득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 20시간, 거의 파트타임처럼 일하고요. B씨는 주 60시간을 일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후생 수준이 높을까요? 누가 더 삶의 질이 좋을까요? 당연히 A씨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행 소득세 제도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약점은 귀속소득이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생소하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소득이에요. 통장에 현금으로 딱 찍히지는 않지만 내가 분명히 누리고 있는 혜택.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내 집에서 살면서 아끼게 되는 월세 같은 겁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A씨와 B씨 모두 똑같은 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씨는 자기 집에 직접 살고 B씨는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 200만 원의 세를 줍니다.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요. B씨는 임대소득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A씨는 어때요? 똑같이 200만 원 가치의 주거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내죠. 경제적 능력은 거의 비슷한데도 세금을 다르게 내는 것? 이걸 바로 수평적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세 번째 문제는 더 까다롭습니다. 바로 미실현 자본이득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1억 올랐다고 해보죠. 제 자산은 분명 1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이 딜레마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부는 늘었는데 아직 안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매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꼭 팔아야 할 자산을 팔지 않는 동결 효과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면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시장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죠. 네 번째 문제는 소득의 변동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누진세 구조에서는 이게 아주 불공평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소득이 막 들쭉날쭉한 사람이 매년 꾸준히 버는 사람보다 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고정소득자 A와 변동소득자 B, 5년 동안 번 총소득은 500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진세 때문에 소득이 확 늘어난 해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B가 결국 총 75회의 세금을 내게 되죠. A가 낸 50보다 훨씬 많아요. 총 소득이 똑같은데도 말이죠. 자, 소득 기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은 내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대로인데도 세금 부담만 슬그머니 늘리는 아주 교활한 도둑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금 등급 인상, 영어로는 bracket creep 현상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서 월급도 올랐다고 쳐요. 근데 사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작년이랑 똑같아요.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런데 서류상으로, 즉 명목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더 높은 단계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나는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소득이라는 기준 정말 허점이 많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계속 쓰는 건가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네, 물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와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는 또 어떤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소비입니다. 버는 돈이 아니라 쓰는 돈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죠. 내가 이 사회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꽤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에 써야 하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은 재산 자체에 과세하는 겁니다. 소득이라는 흐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부의 총량을 보자는 거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의 가치를 매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며 수십억짜리 건물은 가졌지만 당장 낼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세금을 거둬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완벽한 기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결론은 가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측정 기준은 없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소득 기준은 여러 맹점이 있고 그 대안인 소비나 재산 역시 뚜렷한 한계를 가집니다. 결국 조세 정책이란 공평성, 효율성, 그리고 세금 걷기 편해야 하는 편의성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절충의 과정인 셈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가 되어서 소득, 소비, 재산, 이 셋 중에 딱 하나의 기준만으로 세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이해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